네, 안녕하세요. 백설 고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자,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가상자산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뉴스를 보고서 암호화폐를 드디어 정부에서 인정했구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암호화폐에 무슨 세금이냐, 암호화폐를 떠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 속에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시행령이 정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시면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조식,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상세본, 몇백 페이지가 되는 상세본도 있고, 그리고 문답 자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질의응답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자산의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 가상자산의 과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 소득으로 하고 별도 분리 과세를 하겠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타 소득이 되었다는 거하고 분리 과세가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분리 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 과세가 되었다 하면은 세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있는데, 최대 세율 같은 경우는 원래는 42%였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거에 의하면은 최대 세율 구간이 45% 구간도 새로 생겼어요. 여기에 주민세 10%까지 포함을 하면은 49.5% 세율까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리 과세라는 의미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나 기타 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 중에 있다. 그리고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점을 감안해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하다. 자, 해외에서는 얼마나 세율을 매기는지 아래쪽에 있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넣었고,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세로 넣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자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생각이 틀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이제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쪽에 과세하는 이유는 과세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세계 모든 시장이 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소득권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 거주자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가상자산의 소득 금액은 내가 양도한 가격, 내가 판매한 가격에서 취득한 가격과 부대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득 본 금액을 계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소득 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으로 계산한다. 통산. 자, 손익 통산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상품별로 모든 손익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경우들이 생기겠죠. 내가 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사고, 이오스를 사고, 리플을 샀다. 이오스, XRP. 어딘가에서는 수익이고 어딘가에서는 마이너스고 어딘가에서는 수익이고 어딘가에서는 마이너스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을 때를 세금을 매기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래소를 여러 군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빗썸을 쓸 수 있고 업피트를 쓸 수가 있어요. 빗썸에서 투자한 것은 플러스고 업피트에서 투자한 것은 마이너스고, 이 두 개도 플러스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단위는 연간으로 하겠다. 그래서 가상자산 소득 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으로 계산해준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가상자산 소득 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처리를 해주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비과세 구간 자체를 5천만 원까지 뒀어요. 5천만 원까지. 1년에 주식으로 수익을 올려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연간 250만 원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속이 쓰리고 이제 천불이 나기 시작하죠. 자, 암호화폐 투자해가지고 내가 400만 원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은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250을 빼고 나머지 15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자, 우리는 과세 자체가 통산이죠. 통산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빗썸에서 250만원까지만 내가 수익 내고, 업비트에서 250만원까지만 수익 내고, 고팍스에서 250만원까지만 수익 내서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비과세 아니냐? 아니겠죠. 왜? 통산이니까. 1년 동안 내가 수익 낸 것은 이걸 전부 다 합친 거죠. 750만원에 대해서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750에서 250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빼면은 나머지 500이 생기는 거고, 500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세율은 20%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다? 100만 원이다. 여기에다가 주민세 10%를 또 내야 되니까 110만 원을 내게 되겠네요. 자, 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세율 20%라는 것은 기타 소득세가 20%라는 거예요. 소득세. 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내야 되죠. 그 지방세가 이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야 될 세금 자체는 22%가 되는 거죠. 소득세 20%에다가 20%에 대한 10%. 그래서 총 2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율에 대해서 하나 좀 애매모호한 게 하나 있어요.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경비 처리율이에요. 경비 처리율. 자,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경비를 빼줍니다. 필요 경비율이 있는데 보여지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내가 소득을 이룬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경비를 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내 소득 자체를 줄이죠. 그래야지만 세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이걸 증빙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일회성 소득들이 많고, 그리고 이것을 증빙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경비율을 높게 산정을 해줍니다. 2018년 4월 이전 같은 경우는 무려 80%를 해줬고요. 4월 이후에는 70%를 해줬고,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 60% 경비를 처리를 해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경비를 60%를 처리해준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경비를 이렇게 처리해준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세금 자체는 8%예요. 여기다 주민세 10% 합쳐봤자 8.8%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자체를 세무사한테 물어보면은 야, 이걸 해주겠어?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모든 기타 소득세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일시적 강연 자문료, 그리고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대여 소득,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 대여 소득. 만약에 모든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 그리고 대여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 경비 자체를 인정해 주겠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경비 처리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기재부 자료에 보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상표권 등 무형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 중이다. 그러면서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 대한 이런 문구도 가져왔네요. 가상자산을 통상적으로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겠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것을 재고자산으로 보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문구를 집어넣겠죠. 만약 이 친구들이 그냥 이것을 여기 표기한 대로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로 집어넣었다, 이 표현이 맞다고 하면은 경비 처리해줘야죠. 자, 상표권 등 무형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 중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암호화폐를 집어넣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율 자체를 60%로 잡아주는 것 자체를 적용 대상을 무형자산에 대한 양도 대여 소득이라면서요.
사실 이걸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문구도 약간 시비를 걸 만한 문구고요. 그리고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안 해줄 것 같아요. 충분히 따져볼 만한 문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게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세금 비율 자체가 22%에서 주민세 포함해서 22%에서 실제 납부할 금액 자체가 8.8%로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행령이 정확히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행령.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대할 내용은 아닙니다. 세무사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재부 쪽에 다시 한번 연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따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거 자체 시행 자체가 내년 10월 1일부터잖아요. 실질적으로 양도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그런데 매년 7월 달이 되면은 기획재정부 쪽에서 이렇게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올바르게 따진다면은 내년 7월에 가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년 7월에 가서. 그리고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장이 틀려질 수 있어요. 시각이 틀려질 수 있는 거고. 그 사이에 CBDC를 바라보는 또 입장들이 틀려지면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완전히 틀려질 수 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암호화폐 자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투자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걸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100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거에 대해서 1000명이 관심 가질 거고 10,000명이 관심을 가질 거고 10,000,000명이 관심을 가질 거고 여기에 우리는 베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난스럽지만은 자, 모두가 힘내시고 자, 단순한 이렇게 사이클에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해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싸워봤자 좋을 거 없는 거고요. 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결론은 뭐다? 세율은 20%다. 그리고 주민세 10%를 포함을 하면은 22%다. 과세 방법 자체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를 하겠다.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기타소득 금액 자체가 300만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로 갈지 분리과세로 갈지 이것을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하면서 그냥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5월달에 이렇게 신고를 안 해요.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서 납세를 하게 돼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친구는 분리과세로 인정을 해줬어요. 복권 같은 경우도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데 분리과세죠. 한번 우리가 돈을 탈 때 그냥 세금 내고 끝내는 거죠. 근데 이건 특이하죠. 분리과세로 놔두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라. 자,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납세 의무자가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연 1회 신고 납부한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저는 거래소에서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그 10일을 가리면서 개인들이 조정 신청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연 1회 우리가 신고 납부를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제 그 거래소에서 정보 쪽으로 자료를 다 넘겨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홈택스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들어가면은 내 소득에 대해서 벌써 자료들이 쭉쭉 나와 있어요. 소득원이 여러 군데 있으면은 자동으로 벌써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계정을 가지고 지금 홈택스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에서 벌써 여기에다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 홈택스에서 일상적으로 그 자료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업비트에서는 이렇게 신고를 했구나 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냥 클릭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수동으로 수정을 하거나. 물론 그건 이제 상황을 봐야겠죠.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았으면은 뭐 바로 이 과정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이제 거래소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틀들을 내년까지 이걸 전부 다 내년 9월까지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관한 과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자, 원천 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가에게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겠다. 자, 내국인들 자체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한대요. 고로 거래소는 원천 징수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암호화폐 자체가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거래소가 된 거예요.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틀 자체가 굉장히 강해진 거고요. 이 틀 안에 못 들어가는 거래소들이 많을 거예요. 고로 사라지는 거래소들도 많을 겁니다. 위험천만한 거래소는 조금 일찍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 내 비트코인 하나를 1,000만원에 팔았다, 그거의 10%를 납부를 하던지, 아니면 양도 차익, 내가 이익 본 것 중에서 20%를 납부하던지, 둘 중에 작은 값을 납부를 해라. 뭐 그런데 외국인들 중에 조세 조약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답니다. 뭐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논평은 하지 않을게요. 자, 네 번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 중이다. 어찌됐든 기재부 쪽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자산 자체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뭘까요?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을 어떤 소득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아마 우리도 의견이 나뉠 겁니다. 우리도 나뉠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하고 많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2023년도에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게 신설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이야기하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 상품이 포함된다. 만약에 이것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2023년부터 해서 모든 금융투자 소득의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 2월 공제가 허용된다. 이 2월 공제 기간은 5년 동안 적용을 해준다. 그리고 기본 공제도 5천만원까지 해주겠다. 기본 공제도 5천만원까지 수익 나는 것은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율도 동일하게 20%다. 단 과세 표준 3억 원 이상이면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다. 모든 암호화폐 자체를 이렇게 주식과 같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말에 대한 어폐가 있을 거예요.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봐야 될까? 뭐 봐야 될 것도 있고 아닐 것도 있고, 뭐 부동산을 봐야 될 것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이제 토큰화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술품들을 토큰화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금융투자 소득으로 다 집어넣긴 그렇겠죠. 하지만은 현존하는 유틸리티 토큰, 우리가 트레이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를 해주는 게 우리가 투자한 암호화폐가 가장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었다 해서 정부에서 인정을 했느냐? 그렇진 않을 거다. 이 친구들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좋게 무형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줬지만은 사실 기타 소득 안에는 불법적인 자금들, 도박, 경정, 물론 그 일시적인 수익이라 생각해서 그렇게들 이제 기타 소득으로 잡지만은 부정적으로 취득한 자금 자체도 기타 소득에 분류가 된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할 너무 좋아할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이득과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자, 미국에서는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더라. 그래서 10%에서 37%까지 세율을 매기는 거고, 종합과세니까
소득 구간에 따라서 매기는 거죠. 그리고 1년 이상 같은 경우는 자본소득으로 보고 분류과세를 하더라. 15%짜리하고 20%짜리 이렇게 세율을 매기는 것 같아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보고 잡소득으로 지금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를 매기기 때문에 15%에서 55% 세율이 존재하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을 자본소득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 과세를 하고 10%하고 20% 세율을 매기고 있고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보고 있고 자본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분류 과세를 하고 있고 19%뭐 이상인 것 같아요. 19% 이상을 매기고 있다고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적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종합과세를 때리더라. 그래서 최대 세율 자체가 45%까지 나온다. 뭐 여하튼 자, 여기 나온 자료로 봐서 분류과세, 종합과세가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자산의 성격 자체를 자산으로, 대부분 자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자산으로 표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찌됐든 무형 자산으로 표기를 해준 거고요. 정확히 이것을 자산이라고 표현해주지 않았지만은 이런 A문이라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정부에서는 아직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분류를 해야 됐다, 그 성격을 제대로 분류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가상자산이라 표현을 썼지만은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 현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바뀌겠죠. 자, 여섯 번째, 암호화폐 과세를 2021년 10월 1일 이후로 시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결정했다. 결국에는 특근법하고 특근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래소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 이 두 가지죠. 특정 금융정보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 이 법이 시행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래소들이 신고를 해야 돼요. 거래소. 그래서 그 유예 기간 자체를 6개월을 주어진 거죠. 그래서 2021년 9월 25일까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모두 다 정부 쪽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신고를 하려면은 요구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되는 거겠죠. 일단 신고 내용 자체는 회사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당연한 거고요. 신고 요건이 뭐냐?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인증을 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벌집 계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제대로 끼고 있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제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합니다. 자, 언제? 중요합니다. 이거 2021년 9월 25일.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또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긍정적인 거. 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신규 계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은행이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 4군데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가 실명 계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승인 받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이게 가장 큰 거니까. 4군데 거래소가 어디죠? 일단 업비트, 그 다음에 빗썸, 그 다음에가 코인원, 그 다음에 코빗. 자, 이 4군데 거래소들이 지금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인증받기 위해서는 실명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실명 계좌 자체를 만드는 것을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했어? 오케이. 그래서 거래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실명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거래소들이 늘어날 것이다. 실명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거래소가 늘어난다. 뭐다? 신규 계정들이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은 한국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작년 초 정도 확인했을 때가 한 220개 정도의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싸그리 사라질 거예요. 싸그리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은 은행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은행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는 원천 징수를 허용하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 시스템 만들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그 돈도 없을 거예요. 그 돈도 없는 거래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9월 25일에 가서 폐업을 할 거래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허벌나게 많을 거예요. 그때 가서 폐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용히 아름답게 사라지는 거래소들도 있겠죠. 근데 상당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내 암호화폐 주시오 하면은 이 거래소에 여러분의 암호화폐가 다 있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뭔 말이냐? 내가 여기다 맡겨놨는데 왜 없어요? 이놈들이 다 썼겠죠. 세상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은행 같은 경우도 내 돈 주시오 가면 없어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어디다 투자를 하는 거고 합법적으로 어디 가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불법적으로 지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거든요. 암호화폐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새로운 신규들이 들어와야지 누가 요구하면은 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상한 거래소들 갑자기 입출금 막아버리잖아요. 돈 없어서 그래요. 돈 없어서. 9월 25일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몇 개월 전에 사고 납니다.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시장의 이슈화가 되기 전에 안전한 거래소로 움직여라. 안전한 거래소로. 그것도 분산해라. 여기에 있는 거래소라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이즈가 크다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도덕적일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린내 많이 납니다, 이 친구들. 여하튼 그렇다. 응? 자, 미신고 영업을 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맞을 것이다. 바지사장들 세워놓은데 이렇게 벌금 맞아가면서도 하겠지만은 조금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 친구들도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자산을 요청을 했는데 못 빠져나간다. 보안 문제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있다. 얘네들이 컨펌을 안 해주고 있다.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들, 그러니까 거래소들 같은 경우가 납세자의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일정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다. 저는 이게 10월 1일로 내년 10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에만 펌핑 오면 되거든요. 이 전에만 무슨 일이 터지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터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이미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 화폐에 대해서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 당시 시가로 의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납세 협력 비용이나 과세 실익 등 시장 혼란을 방지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 시가로 의제했다. 과세 시행 전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서 납세 협력 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 또한 과세 시행 전에 보유 가상자산을 전량 매도해버리고 시행 후에 재매입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량 매도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했다. 여하튼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총 수익 금액 자체는 양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했을 때, 아니면 대여를 해주고 그 현금으로 받았을 때,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뿐만 아니라 OTP 시장 밖에서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전부 다 수익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경비를 빼주는데 필요 경비를 실제 취득 가액하고 부대 비용 합친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주면은 순수하게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매도했을 때 우리가 받은 현금, 이 매도라는 것은 사실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OTP 시장에서 누구한테 주고 돈을 받는 것, 그것도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여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도 매도 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수익 금액에 해당이 돼요. 여하튼 거기서 필요 경비는 다 빼라. 필요 경비에는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부대 비용이 있을 것이다.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가 포함될 거고, 그리고 세무 관련 비용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득 금액을 줄여야지만이 내가 세금을 적게 낸다. 매도 금액은 줄일 방법이 없죠. OTP 시장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싸게 뭐 팔았다 이렇게 장부를 꾸밀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불법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필요 경비를 최대한 올리는 거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줄겠죠. 필요 경비를 줄인다? 실제 취득가액이 높아졌을 때 경비가 줄어드는 거고 부대 비용이 높아졌을 때 줄어드는 거다. 본인들이 제대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2021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 자체를 너희들의 취득 원가로 가늠하겠다. 이거겠죠. 2021년 9월 30일 날 코인 가격이 떡상을 해 있다. 내가 취득한 가액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럼 땡큐 베리 머치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취득 가액과 부대 비용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자, 정부에서 인정한 이제 거래소가 나올 거예요. 그 거래소에서는 그 자료들이 자동 뽕으로 나와 줄 겁니다. 알아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스템상에서 개인이 출력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 안에는 취득 가액도 들어가고 부대 비용도 포함이 되고 하지만 이걸 곧대로만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2021년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코인을 고점에서 샀어. 높은 위치에 사가지고 또 팔았어. 갖고 손실이 났어.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또 샀어. 그러면 2021년 가가지고 나는 수익인데 실질적으로 이 고점까지는 안 왔다는 거죠. 2017년도에 마이너스를 봤는데 한번 손절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다시 싼 위치에 가서 샀는데 이걸 보고 세금을 내라? 나는 벌써 손실을 봤는데? 그런데 거래소 쪽에서는 이 과거 데이터로 하지 않고 마지막 샀던 그 자료들만을 여기다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는 2017년도 샀던 것까지 내가 여기서 트레이딩 하면서 손실 본 것까지 계산을 해줄 것이냐?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정확한 시행령이 나와 봐야 알 것 같고 시행령이 나오더라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세금 신고할 때 나한테 손해보게끔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게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제출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세무서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직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잘 자란 일 하나하나 신경을 못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제출을 하는 게 나아요. 준비를 해놓는 게 나아요. 더군다나 초창기에는 혼선이라는 혼선이 다 빚어질 거예요.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최소한 우리가 4대 거래소 이게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나겠지만은 정부에서 승인한 거래소라 하지만은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들만 믿지 말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료화해라. 근데 문제는 거래소마다 다 틀린데 여기가 내가 트레이딩 했던 내용들 자체가 안 나옵니다. 한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은 자료들이 다 없어져요. 이 자료들을 제공해 줄 때가 있을 거고 안 해주는 거래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최소한 내가 입출금 했던 거, 거래했던 내역들 그것들을 전부 다 PDF 파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자료를 나중에 가서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PDF 파일 그냥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 일상적으로는 거기 법인에 대한 도장을 찍어 갖고 나와야겠죠. 어찌됐든 앞으로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고 팔았던 내역들, 입금했던 내역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화 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나중 가서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유리하게. 어찌됐든 소득 금액 자체를 낮추려고 하면은 필요 경비를 최대한 올려라. 필요 경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라. 거래소 몇 군데 안 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됐어요. 힘들어요.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허가를 이렇게 안 받을 거래소들이에요. 사라질 거래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 미리미리 들어가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국내에 어마어마한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들 자체가 앞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자료 지원도 안 해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을 압박해가지고 내 자료 나 언제 자료가 필요한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하고 요청을 하세요. 컴플레인을 하세요. 이런 것도 도움을 안 주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미래가 없는 거래소예요. 그런 거래소에서는 빨리빨리 자산을 빼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여하튼 세금을 많이 안 내려면 취득 가액을 높게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제출을 안 하면은 2021년 9월 30일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2021년 9월 30일 날 시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 우리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샀던 2017년도보다 그보다 안 올라가고 빌빌 비실비실 거린다 하면은 이 상태에서 계속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 자체는 이 구간만큼 세금을 22%더 내야 되는 거다. 자, 여기는 애매모호한 문장이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문장들인 것 같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하고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에는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가상자산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면은 뭐다? 불법이다. 자,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축소해서 신고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도 과세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법을 마련하고 세 정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겠다. 이 말 자체는 해외 거래소를 쓰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목이 늘어나 있을 것 같고요. 출처 불분명한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되어서 입금되는 경우 등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외 계정에 있는 것이 한국 거래소로 들어왔다. 그리고 하드 월렛에 있는 것이 한국 거래소로 들어왔다. 그리고 현금화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항목들을 해서 야, 이런 거 있으면 신고해라. 이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법이다. 아마 세부 시행령 안에는 조금 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20%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세금 22%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20%를 더 걷겠다는 거예요. 가산세.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40%, 역외 거래 시는 60%까지 하겠다. 역외 거래란 것은 국내 거래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60%까지 하겠다. 자, 이렇게 가산세를 이렇게 막 던져 놓는 것은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산세를 해서 양지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 기준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겠다. 보통 이제 조세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CRS 이쪽에 서로 이제 정보들을 교환하는데 가상자산도 포함을 하겠다. 좋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협박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문답 자료에 있는 것은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자, 애매모호한 문장도 많이 있고 고민해 봐야 될 문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내년 10월 1일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시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동조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단지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이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취득가액을 높여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 고로 내가 그동안 비싸게 매입을 했던 코인에 대해서 자료화를 해라. 스크린샷을 하든 PDF로 만들어 놓든 가능하면 그 거래소 화면까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화들을 좀 해라. 나중에 이거 짜집게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 안 받으려면은. 자, 상세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혹시 제가 터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가액을 평가할 때 이 방법 자체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2020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을 한 개를 샀다. 그리고 3월 달에 비트코인을 한 개를 샀다. 그리고 7월 달에 비트코인을 한 개를 샀다. 그러면은 내가 2021년 12월 달에 가서 비트코인 한 개를 팔았다. 한 개를 팔았다. 그러면은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어떤 것을 칠 것인가? 이때 사용하는 게 선입선출법이다. 먼저 산 것을 먼저 파는 거다. 서류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샀으니까 이걸 먼저 파는 거다. 그래서 취득가액 자체는 이걸 기준으로 하겠죠. 취득가액 자체는. 그게 바로 선입선출법이다. 자, 그리고 과세 방법에 있어서 손익통산을 해주겠다. 과세 기간 내 손익통산을 허용을 하겠다. 과세 기간이라고 하면은 1년을 기준으로 아마 할 겁니다. 우리가 내년 가서 10월 1일부터 이렇게 이제 세금을 매기기로 했잖아요. 판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세금 자체는 내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게 이제 과세 기간이 될 거고, 내후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달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내가 플러스 된 것과 마이너스 된 것을 코인별로, 암호화폐별로 다 플러스를 해줄 거고, 그리고 거래소별로 다 플러스를 해줄 것이다. 자,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과세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분기별이고 연도별로 제출한다. 그리고 제출되는 내용들은 거래 일자별로 이 내용까지 다 포함되네요. 왜냐하면 부대 비용 중에 거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 계좌도 포함을 한다. 자,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 그리고 파생 상품 계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서 개설한 계좌도 포함이 된다. 고로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 전부 다 우리가 이걸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50군데 정도 계좌를 뚫어놨고 최소한 몇 번씩 거래해 본 곳들인데 머리 아프네요. 상속증여법에도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상속증여법. 평가 대상 자산이 부동산이니 선박이니 유가증권이니 무채재산권이니 조건부 권리 뭐 어쩌고 저쩌고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도 이제 포함을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시행령은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어찌됐든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상속 증여를 할 때에도 세금을 매기게 된다. 자, 기타 소득세를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냐? 이런 식으로 제가 시비를 걸었는데 이걸 상속 증여 재산에 포함되는 걸 봐서는 인정받았네요. 인정받았네. 상속 증여 재산의 항목에 포함이 됐어요. 재산에. 가상자산이라 표현하니까 조금 거시기 했는데 상속 증여 재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빡빡 우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상속 증여세에 관한 부분 자체도 2021년 10월 1일 이후입니다. 이후. 자,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분들한테 이것을 줄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나중에 주면서 이전에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면은 상세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전부 다 훑어본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해석을 해내느냐, 그 부분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 자체는 그거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에 지금 자산을 놔두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암호화폐 하드월렛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인데
합법은 그겁니다. 합법은 다 신고해라. 다 해외 거래소에 있는 그 계좌 자체도 다른 것과 같이 신고해라. 이런 항목들이 자세히 나올 것 같고, 하드 월렛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해외에서 그냥 그때그때 암호화폐만 결제해서 그것을 내가 계속 사용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그런 별 문제는 일단 뭐 태클 걸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국내에서도 아직 뭐 국내에서도 어디 가게 가서 암호화폐를 사용했다, 거기에 따른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내가 해외 가서 어디 밥 먹는데 사용을 했다, 어디 렌트카 하고 어디 숙소하고 그래서 내가 암호화폐로 결제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온 건 없어요. 그렇게 충분히 결제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드월렛에 자산을 놔두고 나중에 OTC 시장 가서 이거 자체를 내가 현금을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OTC 시장에 전에 접촉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도 전부 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정상적인 법인이면은 기록 안 남기고 이거 할 수 있어?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물론 불법적인 곳은 가능하겠죠. 근데 불법적인 곳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 조치를 못 받죠. 못 받아요. 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현명할 수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을 뭐 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들도 많이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많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내년 7월이 되면은 기재부에서 새로운 안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들을 천천히 보면서 현명한 생각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단지 하나 실제 취득가액 자체를 증빙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줄 것이다. 지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몇 년 전 자료가 일단 없을 거고요. 짧게 해주는 데가 3개월까지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최대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두어라.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세무사이고 회계사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방식 자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틀리거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신탁 인가를 받은 모든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은행에는 국가저축은행이나 연방저축협회가 포함이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은행에서 보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그 위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은행이, 기존에 있던 은행이 이것을 보관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은행들은 이 암호화폐 자산을 보호해주는 역할만 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은행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신탁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은행이 저축을 유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축을 유도해서 그 돈들이 쌓여서 그걸 대출을 해주고 그걸로 파생 상품을 만들고, 이제는 앞으로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것을 대출을 해주고 파생 상품을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누가? 전통 금융 시장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이 세금을 걷기 때문에 많이 심란해 하시고 시장이 축소되고 누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느냐, 다 해외로 나갈 것이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큰 그림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투자라는 것은요, 지금 100명의 사람이 이 항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1000명이 관심을 가질 거고 10,000명이 관심을 가질 거다. 우리는 거기에 베팅을 한 거예요. 전통 금융시장, 우리가 아는 큰 은행들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금융시장 생태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